proper thing to do would be to finish him off quick. He's to be cared for as long as necessary. I understand. 서부 개척 시대 이전인 19세기 아메리카 대륙. 사냥꾼인 슈 글래스는 아들 호크를 데리고 길잡이로서 미주리강 탐사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슈 글래스는 정찰 중에 회색 곰에게 습격을 당해 큰 부상을 입게 되고 움직일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비정한 동료는 그를 죽이려 하고 그 상황에서 그 아들마저 죽임을 당합니다. 그 뒤 슈 글래스를 산채로 땅에 묻고 떠나는데요.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처절한 생존 그리고 복수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영화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입니다. 아 정말 기가 날이 막히네. 갈수록 감미로운 목소리가 들리네요. 근데 미스고님 네. 평소에 그 목소리 톤과 말투로 저희를 대해주시는 건 어때요? 되게 매력적인데. 평소랑 다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주님? 지금 할 때는 좀 더 차분하게 여성스럽게 말하는 것 같아. 비가 차다는 표정으로 저희를 보고 계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되게 좋아서 되게 좋다는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감사. 오늘 제가 영화 레버넌트를 한다고 하길래 또 되게 회색곰 코스프레를 했는데 사실 이거 인트로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거기는 한데 오늘 거의 지금 거의 부족장. 그러니까 여기 그 해리포터의 해그리드도 생각이 나고 뮤지컬 캐츠의 어떤 캐릭터도 생각이 나는. 럼텀터거였나? 네. 거대한 털을 지금 몸에 지니고 계세요. 네. 마침 날씨도 풀리고 있는데 이렇게 털옷을 가득. 땀티 나는데 그 회색곰 느낌 살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아 계속 입고 있습니다. 열정이 가득하신. 네. 그러네요. 거의 열주님의 열정에 필적하는 곰열정, 곰정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저희 임팩트 시간에 다룰 거는 레버넌트예요. 영화 레버넌트. 알렉산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아무래도 정말 지금 저희 기억에 가장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디카프리오한테 드디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안긴 작품입니다. 오스카상 받았죠 이번에. 네네. 이게 그리고 작년 이맘때쯤에 개봉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영화관에서 혼자 가서 봤었는데 그때도 이제 추운 겨울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겨울 영화라고는 본 게 사실 이게 제일 최근작이어가지고 저는 이게 겨울 영화로 기억이 나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추웠을 때 보셨나요? 근데 혼자 영화관에 가서 봤기 때문에 네. 네, 쓸쓸했습니다. 혼영. 헌영. 혼영도 요즘 뜨고 있잖아요. 네. 저도 이거 혼자 가서 봤거든요. 아 그래요? 월드타워에 그 되게 그 뭐라고 할까요? 아 잠실에 있는 롯데 네. 월드타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상영관이 굉장히 큰. 슈퍼플렉스 네. G 말씀하시는 아 건가요? 그 21관 말씀하시는 건가 보네요. 그 네. 제일 큰 관, 영화관. 제일 큰 관에서 이거를 봤는데 네. 혼자 보면은 영화관에서 혼자 보면은 꼭꼭 한 자리씩 비는 자리 있잖아요. 명당인데 비는 자리. 거기 딱 꽂아가지고 봤는데 자연 광경도 너무 좋고 사운드도 너무 좋고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몸이 녹는 줄 알았어. 죄송한데 그 열정 있잖아요. 감독의 마사지 열정.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몸이 진짜 녹는 죄송한 게 거. 몸이 레버넌트를 보고 몸이 녹으신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 우리 은하계에서 유일하실 거예요. 아니 그 감독의 열정이랑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번에는 좀 연기에 대한 상을 받아보겠다고 헌신적인 힘. 하는지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군요. 이 영화를 거의 반은 눈을 뜨고 반은 눈을 감고 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뭐 죽는 광경이라던가 싸우는 그런 전투 장면 이런 게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네. 그리고 디카프리오가 여기서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막 저도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 아 정말 네, 그래서 막 나오는데 기가 막 다 빨리고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느꼈던 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참 연기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디카프리오를 좋아해가지고 웬만한 영화는 다 봤거든요. 네, 더 울프 오브 스트리트라고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네, 아,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죠. 정확히 잘 몰랐네. 거기에서 이제 마약에 취해가지고 바닥을 기면서 가는 장면이 아 있거든요. 맞아 맞아. 네, 네, 네. 보면서 진짜 연기를 잘한다고 다시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레버넌트를 보면서도 참 혼신의 힘을 다하고 그러니까 디카프리오가 그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로도 남우주연상 그 노미네이트 됐었는데 상은 수상을 못했는데 디카프리오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정말 잘생긴 느낌. 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아 쟤는 뭐 얼굴이 잘생겨서 떴어 막 이런 소리가 듣기 싫나 봐요. 그래가지고 더 혹하게. 혹독하게 이렇게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타이타닉이나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이제 디카프리오가 어렸을 때 주연했던 그런 영화들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외모가 워낙에 이제 빛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강조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면 좀 블러드 다이아몬드나 뭐 인셉션이나 네. 뭐 위대한 개츠비나 뭐 아까 방금 열주님이 언급하신 뭐 더 울프 오브나 이런 데서 이제 어떤 중후한 매력. 중후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파멸해가는 인간의 모습이나 복수심에 불타는 모습 아니면 그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집념의 모습 또 때로는 굉장히 뭐 잔인한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그려내는 거에 있어서는 저 연기가 농익은 분이긴 해요. 네, 저는 이제 망가지는데 도가 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미소년 이미지만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뭐 추억은 하실지 아 근데 모르지만 너무 저는 아쉬워요. 아 그 미소년의 이미지가 사라졌어요. 네. 옛날에 그 토탈 이클립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네네. 그 영화를 보고 저는 막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을까 진짜 침을 흘릴 뻔했어요 보다가. 그 잘생긴 남자들을 보시면 평상시에도 보통 군침을 흘리시나요? 길을 가시다가 아니 근데 턱바지 하나 사드려야 되지 않아요? 디카프리오는 진짜 너무 잘생긴 거예요 진짜. 맞아요, 잘생겼죠. 맞아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저런 꽃미남이 있을까. 진짜 특히 젊었을 때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진짜 고생이라고는 조금도 안 하는 게 안 해야 할 것 같은 정말 신이 있다면 그에게만큼은 고생을 안겨주지 않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곱상한 외모예요. 맞아. 젊었을 때 사진이 떠오르는데 지금 일도님의 머리 스타일이랑 비슷하거든요. 왜 또 저를 이렇게 파멸의 길로 아니 이끌려고?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는 가만히 있는데 왜 저를 또 이렇게? 근데 저는 디카프리오도 뭐 연기를 물론 잘하고 여기서 이 영화로 수상을 했지만 톰하디의 연기도 네, 굉장히 잘. 네, 저는 톰하디는 수많은 얼굴이 존재하는 배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그래요. 네, 배역에 따라서. 다크나이트에서 또 다른 모습 있고 맞아. 매드맥스에서도 그렇고 맞아. 네, 또 여기 레버넌트에서도 그렇고 정말 주어진 배역마다 잘 소화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리고 피츠제럴드라는 배역이 없으면 이 서사 자체가 완성이 되질 않아요. 맞아. 이 휴글레스라는 그 디카프리오가 연기했던 주인공이 아들을 잃고 그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고 계속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투를 벌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도 이 토마디라는 상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객들도 관객들도 이제 그 개연성을 계속 이해를 하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의 어떤 잔혹함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이제 시상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이 영화가 이제 8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를 휩쓸었던 버드맨의 감독인 알렉산드로 고냘레스 이냐리투? 이름이 네. 어려운. 저는 이 감독 되게 좋아합니다. 네, 이름이 좀 어렵지만 이 감독님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동명 소설인 레버넌트라는 마이클 푼케의 소설 2003년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죠. 네. 사실은 이 영화의 이제 음악 감독이 또 일본 사람인데요. 사가모토 류이치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87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의 마지막 황제의 음악을 담당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일본인 최초로 아카데미 작곡상, 음악상인가요? 작곡상인가요? 그걸 받으셨어요. 네. 이번에도 이제 노미네이트는 됐는데 받지는 못하셨는데 굉장히 뭐 우수한 그런 스텝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가장 많이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촬영 감독. 맞아요. 네. 이 촬영 감독님은 워낙에 유명해요. 엠마누엘 루베즈키인데 네. 팩트 같은 임팩트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맞아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처음 보자마자 정말 감탄했던 거는 사실은 처음에 나오는 오프닝에 나오는 롱테이크 전투씬이에요. 그 양대 세력의 습격을 받고 그 처절하게 싸우는 그 장면을 찍어 나가는데 사실적으로 이제 전투 장면을 굉장히 그 잔인한 전투의 모습을 그려낸 영화들 정말 많죠. 뭐 글래디에이터라든지 아니면 네. 무수한 영화들이 뭐 굉장히 많은 전투 장면들을 연출합니다만 그 어떤 영화보다도 내가 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네. 이게 이제
저희 핸드헬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다른 데 의지하고 카메라를 하는 게 아니라 손에 낀 상태로 흔들림을 일부러 최대한 현장감을 주기 위해서 촬영하는 방법을 쓰는데 그 핸드헬드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보통 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어지럽거나 또는 이제 그 몰입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할 만도 한데 전투라는 것이 워낙에 이제 실제로 그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럽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실감 있게 그리고 맞아.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그 롱테이크 장면을 표현해서 그때부터 저는 이미 영화에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눈을 뗄 수 없는 게 아니고 진짜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너무. 엄청 잔인하죠. 네. 엄청 잔인해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촬영 감독이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영화를 찍었다고 하는데 시간 순서대로만 촬영을 한다. 그리고 인공 조명은 사용하지 않고 햇빛과 불빛을 이용을 하고 이제 버드맨처럼 매끄럽게 연결될 롱샷을 많이 찍었다. 이렇게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엠마누엘 리베츠키 감독이 그것도 최초일 거예요. 3년 연속 아카데미 촬영상. 이걸로도 받았나요? 레버넌트도? 받았어요. 그래비티, 버드맨 그리고 이것까지. 네. 저는 그래비티 진짜 와. 그래비티도 진짜 유명한 롱테이크 씬이 있어요. 음. 근데 사실 그 롱테이크라는 게 아무래도 어려워요. 한 번도 끊어가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위치 선정이라든지 장면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다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철저하게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저희 최근에 열주님이 열변을 토하셨던 라라랜드라는 영화에서도 첫 오프닝 씬을 이제 롱테이크로 한 번에 가는 게 대단히 어렵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춤추는 장면만큼 이 전투 장면도 정말 어려운 장면이었을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장면을 완성해내서 또 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상복이 많으신 분이네요. 부럽습니다. 복도 복이겠지만 그만큼 자기가 그렇죠. 네, 노력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뭐 인상 깊었던 장면들은 너무 많아요.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혹독한 그런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것을 주 모티브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진짜 뭐 그런 아름다운 그런 느낌보다 정말 막 거대한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자연의 그런 거대한 압도되죠. 네, 압도되고 그리고 이런 단어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이런 걸 설명한 단어 중에서 피투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는 단어인데 뭐라고요? 피투성?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는 단어 중에 저도- 피투성이라는 게 있는데 맨 처음에는 피투성이로 알았어요. 왜냐면 아까 그 설원에 피가 뿌려지는 게 멋있다고 하셔가지고 피투성이 하루 종일 아니고 피투성이 얘기를 하시나 해서 피는 이제 피동할 때 피, 네. 투는 이제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네. 성. 그러니까 인간이 내던져진 존재라는 사실이거든요. 피투성. 네, 그러니까 한없이 큰 그런 대자연 앞에서 인간이 되게 작은 존재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거든요. 막 디카프리오가 뭐 눈밭에 뭐 굴러다니고 뭐 곰한테 습격 당하고 뭐 강물에 떠내려가고 그런 대자연 앞에서 인간이 되게 작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간의 피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살아가면서 이 빌딩 숲 사이를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어떤 삶에 너무 이제 익숙해진 나머지 자연의 위대함이나 자연 환경에 저희가 노출될 일이 잘 없어요. 자연은 우리가 이 지친 직장인들의 어떤 휴식을 쉬러 가는 공간이거나 그죠? 힐링하는 아니면 공간. 눈을 즐겁게 하는 공간 또는 42인치 TV에서 우리에게 우와라는 감탄을 자아내게 만드는 지구상 어떤 다른 곳에 있는 환상의 공간처럼 어느새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림에서나 접하고 그래서 이렇게 광활하고 거대한 그 자연의 의미를 진짜 되새기게 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도대체 인간을 그렇게 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진짜 디카프리오가 정말 솔직히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쯤 되면 죽겠지. 맞아요. 여기서는 진짜 죽을 거야. 설마 이러는데 끝이 없죠. 계속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떤 게 저 디카프리오를 그렇게 살아남게 만든 것일까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좀 삶 그 자체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그냥 삶 자체가 사는 것의 목적인 거죠. 그 처절함의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진짜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복수도 물론 중요한 동기지만 생존 본능에 대한 네. 그런 부분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노력을 네. 하죠. 그래서. 그쵸. 사실 저희 그 왜 최근에 터널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음.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정우 씨가 이제 연기를 할 때도 거기 사실 생존 본능에 의해서 뭐 물이 없는 상황 또는 신체의 어느 한쪽이 뭐 자유롭지 않은 상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기를 할 때도 그렇지만 이런 어떤 그 생존 본능을 다룬 영화들을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영화관에서 나올 때 탈진됩니다. 탈진. 제가 영화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영화의 스토리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스포츠를 즐기다가 절벽에 떨어졌나 해가지고 바위 사이에 팔이 낀 거예요. 그래서 그 팔이 낀 채로 계속 거기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구출을 할 때까지. 근데 사람이 계속 안 오는 거죠. 너무너무나 황무지이기 때문에. 저런.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팔을 자기가 직접 자르고 거기를 나가요. 아유 저런. 네, 그만큼 진짜 산다는 게 정말 무엇인지 그런 생존 욕구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그 영화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일화를 생각나게 있는데 네. 제 친구네 할아버지랑 사이가 정말 좋았거든요. 네. 정말 각별한 사이였어요. 근데 제 친구는 이제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느라고 할아버지랑 따로 떨어져 살고 할아버지는 이제 시골에서 사셨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편찮으셔가지고 임종 직전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의사는 당장 죽을 것 같다고 했는데 돌아가시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제 친구가 서울에서 시골까지 가는데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시다가 제 친구가 병원에 도착해가지고 할아버지랑 눈을 마주치자마자 할아버지가 임종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인간을 살게 하는 게 무엇일까 막 이런 생각을 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살게 하는 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여기가 제일 흥미롭네요. 네,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왜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앞으로 찾아가시면 좋겠네요. 네. 앞으로 찾아가야죠. 네. 사실은 이게 되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아도 이 영화를 관통하는 이야기이자 좀 생각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예전에 왜 톨스토이인가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네. 주제로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 기본적으로 생존 본능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화에서는 물론 이 복수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이런 그 하나의 흐름을 계속 찾아가는 그 추적의 트래킹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그 곰을 맞닥뜨렸을 때라든지 아니면 거대한 추위를 맞닥뜨렸을 때 인간이 본인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어떤 그 생존에 대한 그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 노력이나 네. 이런 것들은 처절함? 처절함 그런 것들을 카메라에 진짜 잘 담아낸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투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사투를 벌일 일이 사실 뭐 물론 이제 수많은 직장인들이 뭐 지금 오늘 주말입니다만 네. 이 순간에도 종로나 광화문이나 어떤 그 고층 빌딩에서 PPT와 사투를 벌이시고 계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엑셀과, 네. 그쵸 엑셀과 PPT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의 사투 하지만 진짜 이렇게 그 말 안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말의 내장을 다 꺼내고 그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장면들은 진짜 압권입니다. 네. 뭐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진짜 직접 한번 보면 그 짤막하게라도 그 장면을 보면 진짜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존 본능.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는 거. 그러니까요. 진짜. 근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다 그런 생존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수영을 못 하는데 네. 예전에 그 친구들이랑 같이 바닷가에 갔거든요. 네. 튜브에다가 저를 올리고서 친구들이요? 네, 따뜻하네요. 가다가 친구들 둥근이 장난 많이 치잖아요. 튜브를 뒤집은 거죠. 아이고 저런. 근데 저 수영 못 하는데 네. 옆에 지나가는 초딩을 딱 잡고 초딩은 무슨 죄야. 근데 초딩이 다행 되게 수영을 잘하는 친구라서 구출해줬나요? 저를 구출해줬어요. 아. 그리고 물속에 빠지더라도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네. 발로 어떻게 튜브를 걸어가지고 네. 어떻게든 살아났어요. 되게 수영을 못하지만 그때 어떻게 생존 본능이 있었는지. 그때 그냥 그렇게 한 거는 정말 살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아니면 뭐 갑자기 누군가가 떠오르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드라마에서 보면은
주마등처럼. 네, 주마등처럼 막 그렇게 떠오르기 전에 바로 생존을 했죠. 그게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그 초딩이 수영을 잘했던 거죠. 그리고 그 초딩은 사실 그때 누구보다도 생존 본능에 가장 불을 켜고 오른팔 왼팔을 휘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죽음 직전까지 가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열주는. 일도는 그런 경험 없어요? 죽음보다도 저는 추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뭐 군대를 다녀온 남성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혹한기라는 훈련이 있어요. 이제 가장 추운 겨울에 밖에서 텐트 치고 자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원래 추위를 좀 잘 타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요, 그 훈련이. 근데 제가 지금 혹한기 훈련을 나가봤다가 뭐 군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제 인생에 살면서 처음으로 경험했던 그 추위라는 것. 그러니까 자기 전에 수통에 물을 넣고 딱 뜨거운 물을 넣고 내일 근무 살 때 먹어야지 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안에 물이 너무 꽁꽁 얼어가지고 그 뜨거운 물이 뭐 한 방울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옷을 챙겨 입고 밖에 나가야 되는데 손이 너무 덜덜 떨려가지고 신발끈이 안 묶여지는 거예요. 어디서 하셨어요, 군대? 그 혹한기 훈련을? 저는 거기가 어디였지? 아마 양평에 여주가 양평인가? 거기에 이제 근데 그 당시에 그 내륙 지방에 갑자기 추워가지고 그때 영하 20도인가? 뭐 이렇게 체감이었겠죠? 섞인 거 아니에요. 화세 지금 영하 40도라고 하려고 하다가 아까 앞편에서 러시아가 영하 40도라고 하셔가지고 제 기억에는 거의 체감 한 영하 한 20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진짜 추웠거든요. 그때 경험했던 그 추위를 떠올리면서 이 영화도 저는 사실 그렇게 봤어요. 그때 그 추위가 어떻게 내 살갗을 파고들었는지 내가 기억에 생생하니까 진짜 춥거든요. 날씨 맞아. 추울 때는 정말 세상 춥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초딩을 잡은 게 아니라 제가 허우적거리는데 초딩 2명인가? 제 팔을 이렇게 잡아줘서 끌려가는 거. 그게 팩트네요, 생각해보니까. 죄송합니다. 초딩들한테 감사 인사라도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목숨을 살려줬던 두 감사 사람의 편지. 초딩에게 감사 편지 한번 띄우죠. 부탁드릴게요. 아마 지금 정도는 중딩이 된 것 같은데 서울 올라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 거는 사실 이 사람 맛있는 거는 너무하네. 아니 그리고 목숨을 구해줬는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열주님을? 아니 뭐 유튜브로 연락 주세요. 사실 저희가 그리고 열주님이 만드신 요리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잖아요.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는데 진짜. 꼭 그 초딩들에게는 목숨을 구해준 은인들이니까 그래. 정말 사드리는 걸로. 네, 외식을 추천합니다. 네네 정말 저희가 열주님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때 열주님을 양쪽 팔을 잡고 구해주시지 않았으면 구들이가 없죠. 지금 이 방송도 다른 이름으로 재밌게 잘하고 있겠지만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502호에서. 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은 뭐 그런 복수심도 있지만 혹시 그 장면 기억나시나요? 눈이 내리는데 디카프리오랑 어떤 원주민이 혓바닥으로 해가지고 눈을 맞아, 이렇게 맞아. 먹는 장면이 있어요. 힘든 과정에서도 인간이란 게 그런 순수함도 동시에 느끼구나. 약간 그런 것도 느꼈어요. 그런 환경에 내던져지고 하면은 진짜 날 것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쵸. 날 것 그대로의 순수함이나 이런 걸로. 그 명대사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영화에 이제 너가 숨을 쉴 수 있는 한 계속 싸우고 네. 계속 살아가야 된다 이런 대사들. 그리고 진짜 이 대사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던데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뿌리를 강하게 내리고 있는 나무는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대사들이 나와요. 이런 것도 다 인간의 어떤 강인함, 생명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 대사들이 사실 이 영화 자체가 대사가 많은 영화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근데 이제 곳곳에 나오는 대사들이 되게 마음을 울린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저도 그 대사가 기억에 남네요. 이 영화가 되게 줄거리 자체도 간단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단순해요. 네, 단순한데 영화 상영 시간은 또 엄청 길어요. 말이 많았죠. 너무 길다고. 않나요? 네. 근데 그런 간단한 스토리와 대사도 별로 없는 그런 영화를 길게 잘 끌고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영화에 대한 호불호가 좀 있거든요. 네, 자는 사람 많더라고요. 평점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호불호가 좀 있는데 열주님이 보시기에 이 영화를 왜 봐야 할까? 또는 언제 보면 좋을까? 누구한테 추천하면 좋을까? 이런 게 있다면 혹시 어떤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이
처절한 생존과 이런 거에 대한 극한 환경을 다루고 있는 레버넌트. 저는 여러분들이 좀 약해지고 힘들 때 뭔가 음. 포기하고 싶을 때 보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뭔가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주인공이 악착스럽게 잘 살아나잖아요. 이거는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얼마나 귀엽게 악착 같은지 보이려. 보여주시려고 악착같이 발음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 때, 저도 나중에 힘들 때 이 영화를 다시 보면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 포기를 모르는 2시간이 넘는 상영 시간입니다. 저는 약해졌을 때보다 그냥 쳇바퀴 굴러가듯이 사는 사람들한테 좀 추천해주고 싶거든요. 아, 그것도 좋네요. 네. 본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살면서 진짜 내가 왜 사나에 대한 생각을 할 기회조차 없을 정도로 바쁘고. 바쁘게 살고 힘들고 이러죠. 그냥 회사 갔다가 집에 오면 피곤해서 자고 또 눈 뜨면 회사 가고 너무 그런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왜 살까? 뭐가 사람을 살게 만들까? 근데 아직도 답은 못 찾았는데 그냥 간단한 거라도 좋으니까 자기만의 그런 대답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맞아요. 제 친구 중에서 취업 준비할 때 되게 취업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막 저한테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기가 죽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뭐냐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호빗 2를 봐야 된대요. 호빗 2인가 3를 봐야 된대요. 아, 네네네. 너무 그거 오타쿠였던 거예요. 아, 네. 그거를 보기 전까지는 자기는 죽을 수 없고 그걸 꼭 봐야겠다 해서 사는 거죠. 살아서 결국 이제 취직도 잘 되고 호빗도 잘 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냥 뭐 그게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으니까 그냥 네. 자기만의 삶의 이유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좋은 얘기죠. 생각했습니다. 네, 맞아요.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불필요한 경쟁이나 그런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의 치열함 말고 적어도 이제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무의미하게 보내지는 않는 그런 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얘기 하고 싶어요. 디카프리오가 나무주연상을 타고 무슨 얘기를 할까 드디어 나무주연상을 탔는데 저도 많이 궁금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거든요. 그 수상을 하러 올라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뜨거운 환호가 있었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 드디어 받았는데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평이한 수상 소감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얘기를 했죠. 아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다양한 이제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그런 경각심을 높여주는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마지막 문장은 자연의 가치를 잊지 맙시다. 나도 이 상의 가치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내려왔거든요. 그 말이 사실 지금 저희가 얘기한 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이 영화를 보고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 대한 가치를 잊지 맙시다. 반할 것 같아요. 아니 저 무슨 약간 세상을 바꾸는 시간 이런 느낌인 줄 알았어요. 세바시. 세바시 느낌. 살짝 컨셉 그렇게 잡아봤어요. 강연을 잘하시네요. 네. 네. 아니 그냥 제 느낌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봤던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초잖아요. 연초라서 뭐 이 계획 저 계획 많이 짜실 텐데 네. 이 영화를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디카프리오처럼 7.8기가 아니죠. 어떤 7.8일 수도 있죠. 네, 강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영화 보시면서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벌써 5번째 구두리를 했어요. 오늘 이게 사실 횟수가 되게 많이 늘어서 네. 벌써 이제 5번이라는 그 녹음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구두리를 하는 이유도 사실 저희 인생을 좀 더 재밌게 살고 그 순간순간을 이런 어떤 그 즐거움도 찾고 열심히 사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도 구두리도 열심히 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치열하게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한번 지내봅시다. 파이팅! 파이팅 이렇게. 그럼 5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는 구두리의 김일도 방열주 미스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